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약속을 맺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됩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우리는 다양한 정치인들로부터 많은 약속들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어디 다 지켜지던가요?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군주론을 읽으면서 저는 왜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아마 그들도 이 군주론을 읽고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성실히 실천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군주, 즉 리더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변덕스럽고 심지어 약속을 어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론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고전적 사례를 제공하며 우리가 정치인의 약속을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통해 정치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전략을 더 깊이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군주론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들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정치적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지러운 요즘의 정치로 인해 실망과 혼란을 겪더라도 이를 통해 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드릴게요. 제15장 사람들, 특히 군주가 칭송받거나 비난받는 행동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제 군주가 자신의 백성 및 동맹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지를 고찰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논해왔습니다만,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안한 원칙들과 제가 말하려는 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주제 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변보다는 실제적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결코 한 번도 확인되지 않은, 알려지거나 목격된 적조차 없는 공화국이나 군주국을 상상만으로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실제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보통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겠다고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곧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자신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선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악덕을 행하고 나쁜 평판에 개의치 말라. 그러므로 저는 군주에 관한 환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은 제쳐두고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군주들을 논할 때 그들은 성품들을 칭송받거나 비난받습니다. 즉, 어떤 이는 인심이 후하다고,
다른 이는 인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다른 성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사람과 탐욕적인 사람, 잔인한 사람과 자비로운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과 충직한 사람,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과 단호하고 기백이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 호색적인 사람과 절제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 유연한 사람과 완고한 사람, 진지한 사람과 경솔한 사람, 경건한 사람과 불경한 사람. 군주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성품들을 모두 갖추면 가장 바람직하고 칭송받을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성품 모두를 갖추기란 불가능하고 현실적 상황들은 그 성품들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미덕의 삶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잃게 할 정도의 나쁜 평판만은 피하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일지라도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악덕은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악덕 없이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나쁜 평판이 발생하는 것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미덕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반면 악덕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번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7장 인자함과 잔인함, 사랑받을 것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인가. 현명한 잔인함이 진정한 인자함이다. 군주는 무자비하다는 것보다는 인자하다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 인자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체살의 보르자를 보통 무자비하다고들 하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로 인해 로마냐 지방이 질서를 회복하고 통일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붕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보다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생각됩니다. 군주는 백성의 결속을 이끌어내고 그들이 충성을 바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혼란을 방치해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 명을 시범적으로 가혹하게 처벌해서 질서를 잡는 군주가 더 자비롭다고 하겠습니다. 지나친 자비로움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데 군주가 집행한 가혹한 조치들은 특정한 몇몇 개인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생 군주국은 다른 일반적인 군주국보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생 군주국의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자신의 통치가 가혹했던 것을 변명했습니다.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었고 내가 처한 가혹한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조치하도록 만들었으며 내 영토의 구석구석을 삼엄하게 방어하도록 만들었도다. 절제된 엄격함. 그럼에도 군주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 항상 신중해서 두려움의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군주는 신중함과 자비로움이 적절히 안배된 태도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고 지나친 의심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군주라면 사랑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시에 둘 다 느끼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기만에 능하며 비겁해서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군주에게 온갖 충성을 다 바칩니다.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군주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정작 군주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질 때 등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만을 믿고 그 약속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아 다른 대책 마련에 소홀한 군주는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위대하고 고결한 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호관계는 진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필요할 때가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받지 않는 방법. 남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 인간은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보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해칠 때 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로 유지되는데 인간이란 악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항상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이는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서 비록 사랑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백성 및 신하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처형할 일이 생기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대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타인의 재산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명분은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타인의 재산을 빼앗기 시작한 사람은 언제라도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한 핑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찾기 어려우며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장군은 잔인해야 한다. 그러나 군주는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는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군주에게 잔인하다는 평판이 없다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니발의 뛰어난 활약에 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다국적, 다민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외국 땅에서 전투를 치렀는데 상황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휘하의 고위 장군부터 신참 병사까지 어떠한 분란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다른 능력들과 더불어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무자비한 잔혹함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잔인함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역량들만으로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니발의 이러한 면모를 간과한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그의 성공적인 공적들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면서도 그 공적들의 주된 원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스키피오가 주는 교훈. 잔혹함을 제외한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만으로는 훌륭한 공적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예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스키피오는 당대는 물론 역사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가 이끌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스키피오가 너무나도 자비로워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군사적 규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스키피오는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자신이 임명한 지방장관 때문에 로크리가 약탈당하고 황폐해졌을 때 그곳 백성의 원성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지방관의 오만방자함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스키피오는 너무 자비로웠습니다. 원로원에서 그를 변호했던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성품을 고집하면서 계속 견제받지 않고 군대를 지휘했더라면 그 자신의 성향으로 인해서 스키피오의 명성과 영광은 결국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원로원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러한 성품이 적절히 억제되었고 나아가 그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주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자면 백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랑하고 군주의 선택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군주는 타인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움받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8장 약속을 지키는 방법. 술책이 진실을 이긴다.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칭송받을 만한 일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은 신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만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군주는 짐승의 성품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싸움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지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것이고 힘에 의지하는 방법은 짐승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힘에 의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군주는 모름지기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고루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 저술가들은 군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비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킬레우스나 고대의 유명한 많은 군주들이 케이론에게 양육되고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고대의 많은 군주들이 반인반수를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군주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갖추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한쪽도 갖추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오래 보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우와 사자. 군주는 짐승의 성품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특히 여우와 사자의 성품을 모방해야 합니다. 사자는 덫을 피하지 못해서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덫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될 필요가 있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사자의 역할만 하려는 군주는 모든 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약속을 맺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인간이 선하다면 이 조언은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사악하고 군주와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군주 역시 그들에게 했던 약속에 구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이유들을 언제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수많은 평화협정과 약속들이 신이 없는 군주들에 의해서 파기되고 무효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여우의 기질을 가장 잘 모방한 군주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기질을 잘 사용하려면 교묘하게 잘 감추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능숙한 기만자이자 위선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매우 단순하고 눈앞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이자고 들자면 쉽게 속는 사람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 약속을 어겨라. 최근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으며 그는 줄곧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그들이 항상 속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처럼 모든 일을 확고하게 맹세하고 수많은 약속들로 확인해주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단순한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속임수는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악행에 거침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앞서 언급했던 모든 성품을 실제로 다 갖출 필요는 없지만 마치 모두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군주가 그러한 성품을 모두 갖추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은 해롭고 그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롭다고까지 감히 장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이 좋으며 또한 실제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을 보이지 말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군주는 정반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군주는, 특히 신생 군주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처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려면 종종 어쩔 수 없이 신의를 저버려야 하고 자비심도 버리고 무자비하게 행동해야 하며 종교의 계율도 무시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방향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 자신을 제약할 때 스스로 행동을 그것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가능하다면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앞서 언급한 5가지 성품들로 가득 차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주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자비롭고 신의가 있으며 정직하고 인간적이고 신앙심이 깊어 보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군주를 바라볼 수 있지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다수는 군주가 밖으로 드러내는 외양만 볼 수 있고 군주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주를 모시는 대다수의 견해에 감히 반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특히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군주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이로써 군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이며 그가 사용한 수단은 언제나 명예롭고 찬양받을 만한 것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일의 겉모습과 결과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그러한 다수가 군주의 의지에 하나가 될 때 소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한 군주는 실상 평화와 신의에 대해 적대적이면서도 입으로는 항상 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평화와 신의를 말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면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국가를 여러 번 잃었을 것입니다. 제25장 얼마나 많은 인간사들이 운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운명에 대처할 수 있는가. 운명의 반은 인간이 좌우한다. 본래 세상사란 운명과 신에 의해 다스려져서 인간의 지혜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떠한 해결책도 제대로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명이나 신과 관련한 문제는 땀 흘려 노력해봤자 소용없고 그저 운명이 지배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크나큰 변화들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해 볼 때 저 또한 그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운명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절반만 관장할 뿐이며 나머지 절반은 우리 인간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범람은 통제할 수 있다. 저는 운명의 여신을 격렬하게 넘실대는 험난한 강에 비유합니다. 이 강이 노하면 그 거친 물결이 넘쳐 평야를 뒤덮고 나무나 집과 같은 건물을 파괴해버리며 땅을 휩쓸어 이곳에 있던 땅을 저쪽으로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그 험난한 물결 앞에서 도망가버리고 그 난폭함에 굴복해 어떤 방법으로도 맞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물의 특성이 그러해도 사람들은 평온한 시기에 제방과 뚝을 쌓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훗날 강물이 불어넘쳐도 수로를 따라 물줄기를 흐르게 해서 제방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이 제방을 넘어 통제할 수 없어져도 피해가 덜 가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자신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에서 그 위력을 드러내며 운명을 막기 위한 제방이나 뚝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 집중해서 덮칩니다. 격변의 근원이자 변화가 진행 중인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이곳이 바로 제방이나 뚝이 없는 들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독일, 에스파냐, 프랑스처럼 적절한 수단으로 제방과 같은 방어벽을 쌓았더라면 홍수로 인해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았거나 홍수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운명에 대처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논의로 충분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면 몰락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한 군주의 성품이나 능력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오늘은 줄곧 번성하다가 내일은 몰락해버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적으로 운명에 의존했던 군주는 그 운명이 변하면 몰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시대에 맞추어 조화롭게 이끌지 못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힘으로 난폭하게 얻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묘하게 얻는 사람도 있으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과 그 반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다양한 행동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중한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지만 다른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성향을 가져서 한 사람은 신중하게, 다른 한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이한 모든 결과들은 그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동했는가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요컨대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두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사에서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했는데 시대와 상황이 그가 행동했던 방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그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다시 변했는데 그가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다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과 기질이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항상 일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의 운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행동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모든 일을 항상 과감하게 처리했는데 그러한 일 처리 방식이 시대와 상황에 매우 적절하게 잘 맞았기 때문에 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반니 벤티볼리오가 살아있었을 당시
그가 볼로냐를 상대로 펼쳤던 첫 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교황의 계획에 반대했고 에스파냐의 페르난도 2세도 마찬가지였으며 프랑스 루이 12세와도 아직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특유의 기계와 과감성으로 친히 그 원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진격은 에스파냐 왕과 베네치아 왕을 당황하게 했고 그들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두려움 때문에, 에스파냐는 나폴리 왕국 전체를 재탈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편 교황 율리우스의 진격은 프랑스 왕을 즉시 참전시켰습니다. 프랑스 왕은 베네치아 공략을 위해 교황과의 동맹을 원했기 때문에 교황이 이미 진격했음을 알면서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교황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율리우스는 이와 같은 신속한 진격으로 다른 어떤 교황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을 성취해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교황들처럼 모든 조건을 합의하고 계획이 완벽해진 후에 비로소 로마에서 출발한다고 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왕은 군대 파견을 거절할 수천 가지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교황이 두려움을 느끼고 신중하게 처신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를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다른 업적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모든 행동들은 비슷했고 모두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위 기간이 10여 년에 불과해서 실패가 없었을 뿐, 만약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 왔더라면 그도 몰락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달리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 이처럼 운명은 끊임없이 변하는 데 비해 인간은 자신의 방식으로만 행동하려는 듯 유연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 인간의 방법이 조화를 이루면 성공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중한 행동보다는 과감한 행동이 더 낫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여성이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그 여성을 소나기에 넣고 싶다면 그녀를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욱 매력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운명은 언제나 젊은 청년들에게 이끌리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다지 신중하지도 않고 보다 공격적이며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